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먹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장중에 60일 선도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선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공개가 됐던 FOMC 의사록에서는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을 통틀어서 8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수를 떠받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박세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관련된 소식인데요.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 등 4개 회사가 수소 발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요?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LX일렉트릭, 대한그린 파트너스, 삼천리 자산운용 등 4개사가 수소 발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SL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L에너지솔루션은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이 도심의 주유소와 유휴부지 등에서 소규모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수소 발전 사업을 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기와 인근 배전망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설 회사의 지분율은 SK에너지와 LX일렉트릭이 각각 29.9%, 또 대한그린 파트너스와 삼천리 자산운용이 각각 25.3%, 14.9%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를 했고요. 이후 약 2주 만에 신속하게 승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진 배경이 뭔가요? 네, 공정위는 이 연료전지 발전 시장은 입찰 시장이 개설이 돼서 다수의 민간 입찰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정부가 입찰 물량과 구매자, 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 사업자 배제나 진입 장벽 증대로 인한 경쟁의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시장 진입 관련 기업 결합은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을 해서 관련 시장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개설되는 국내 일반 수소 발전 시장에서 조속하게 기업 결합을 승인을 해서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또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해외 건설사업 수주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적표가 공개됐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올해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130억 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수주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플랜트 수주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상반기 수주 실적이 7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작년 대비 무려 552.3%가 늘었습니다.
최근 8년간의 중동 지역 상반기 수주 실적 중에서 최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도 상반기 17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4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1.1%가 뛰었습니다. 반면 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에서는 수주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27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전년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미주와 유럽도 수주 실적이 각각 46.5%, 27.5%가 줄었습니다. 설비별로는 이 산업시설을 제외하고 석유화학과 발전 담수, 기자재, 오일가스, 해양 등의 부문에서 고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정부가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서 중동 지역 순방에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이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중동붐 실현을 위해서 수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재차 밝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를 찾아서 정상 경제 외교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이 중동 지역 수주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이 주목할 점이라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의 정상 경제 외교 등을 통해서 본격화된 신중동붐이 이 플랜트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인천 검단 지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됐었잖아요. 이제 시공사 측에서 지금 책임이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구체적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어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품질 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시행사인 GS건설은 사과문을 내고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7개 동 총 1,666가구에 이르는 전체 단지를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재시공 결정이요. GS건설은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이 될까요? 네, 지금 GS건설 주가가요. 전 거래일 대비 3,020원이 내린 15,0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GS건설의 목표 주가와 또 투자 의견을 줄줄이 내려잡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GS건설의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원에서 2만 2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매출에 대한 회계적 손실 처리, 또 철거 비용, 지체 보상금, 입주민 보상금 등 이 충당금을 대규모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정확한 충당금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2분기 또는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도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치하고 전면 재시공 결정에 따른 손실 금액을 반영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53% 하향했습니다. 오는 8월 국토교통부의 전체 현장 조사 결과와 이번 사고 처분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박세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간밤 공개된 6월 FOMC 회의록은 다소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금리 동결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 연준은 이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2023년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증시도 하락 마감을 보였고 오늘 우리 시장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다소 짙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공시로는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공개 매수와 현물 출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대 GF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단일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 구축으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계열 분리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그룹 내 계열사 간의 시너지 극대화로
비전 2030 달성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우딘 퓨처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업체인 민맥스의 주식 7,070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취득 금액은 12억 2,523만 원이고요. 자기 자본 대비 14.2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취득 이후에 지분 비율은 35%가 되고요. 취득 예정일은 8월 31일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OCI의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OCI 소속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총수 일가가 취득한 부당 이득에 비해서 과징금이 크게 부과됐다라는 점에서 총수 고발 등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OCI는 이에 대해서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에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HJ중공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이 전북 익산시 영등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558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8.72%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2개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애증의 주식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입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훈풍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 뉴욕 나스닥 100 지수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 그래도 이런 시장 와중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랜만에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네. 이 상승 동력 어디서 왔을까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렇죠. 빠진 거에 대한 이제 반달 매수 아닌가,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 들어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조만간 이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실적에 따른 아마 기대감도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열풍에 그 같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좀 약한 그런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이제 MS나 구글에서 이제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가 관련된 이런 서비스가 계속 좀 지연되면서 그만큼 시장을 뭐 잠식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힘을 못 썼었던 주요 원인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AI 열풍 속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그간 많이 소외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런데 증권가의 시각을 살펴보면 이 두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전망치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는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런 만큼 네이버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시각도 나오지만 카카오는 좀 내려잡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렇죠. 사실 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어떤 전략을 짜가야 할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 원칙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이제 손쓰기 좀 늦은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조금 이제 반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실 그런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은 분명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색 광고 매출이나 커머스 관련된 매출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비용 효율화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비용이 줄면서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열사 실적 부진 여파가 이제 가장 크게 네. 주가를 좀 못 올리는 그런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올해 초에 이제 SM 인수 때문에 이제 한바탕 이제 또 그렇죠. 비용이 좀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엔터에 대한 이제 실적 부분이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세가 네.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열사의 실적이 부진한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 입장에서 반등을 계기를 쉽게 마련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의견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짜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AI 때문에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네이버의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 X를 다음 달 24일에 좀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네이버의 경우에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네.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의 이제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이버가 AI 관련된 투자가 뭐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난 지금 클로버 X 버전이 이제 나올 걸로 이제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하이퍼 클로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이미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업그레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어 기반이기 때문에 뭐 한국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거 아니냐라는 네. 기대감도 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성능이 만약 오픈이 됐을 때 어떠냐에 따라서 향후의 주가 방향성이 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바이두가 올 초에 이제 미국의 이제 오픈 AI가 챗 GPT가 나오면서 뭐 자기네도 한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싸늘해서 그 공개한 지 얼마 안 돼서 철회를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개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주가 향방이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또 잘 돼도 이게 또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걱정되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이클로버 X 같은 경우도 이제 챗GPT 기반의 그런 이제 서비스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네.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네이버의 그 검색 광고 시장을 과연 이게 잠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공개돼서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이렇게 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경우에 베일을 벗은 이후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와 시공, 감리, 자재 품질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GS건설의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참여했던 동부건설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건설 섹터에서 약세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단어가 좀 떠올랐었죠. 네. 순살사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제 겉모습은 멀쩡한데 네. 철근이 그만큼 다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좀 괴담이 떠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공사였던 GS건설 측에서 좀 책임을 인정을 하고 좀 네.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 네, 뭐 GS건설 관련돼서 뭐 지금 검다안이었죠. 네. 검다 신도시에 이제 짓는 아파트 뭐 관련된 부분이 네, 지금 뭐 그렇죠. 화면에 좀 붕괴 사고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요. 있네요. 네. 뭐 4월 29일 날 이제 뭐 지금 공사 중에 지금 이제 슬라브가 내려앉으면서 네.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관련돼서 지금 GS건설에서 뭐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 다시 그렇죠. 철거하고 다시 이제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GS건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본인들한테 좀 조금 어렵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큰 결단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그때도 이제 전면 철거를 하고 이제 지금 재시공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같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이제 건설 관련된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부실 시공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불거지면서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GS건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악재이기 때문에 일단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 자체 규모가 큰 만큼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시공을 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비용만 살펴봤을 때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단기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GS건설의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약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실적도 상당히 좀 부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재시공 관련된 비용이 뭐 순수 건설비만 한 4,500억 정도 지금 들어갈 것이다라고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 그다음에 지금 입주를 예정했던 사람들에 대한 또 이제 손해 관련돼서 그렇죠.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1조 원 가까이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 GS건설의 연간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조 원 정도의 이제 비용 처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상당히 기업 실적이 날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이제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실 공사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낙인이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아파트 수주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전보다는 조금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이제 부실 공사를 하게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부실 공사에 대한 처벌도 지금 강화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GS건설이 영업정지를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아마 그 정도 이상의 영업정지가 있을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또 영업이 상당히 이제 부진하다라고 보면 지금 만약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회사 부도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GS건설 그룹 자체가 어느 정도 네. 부도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GS건설 정도의 이제 건설회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네. 일단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광주에 이제 붕괴 사고 때만 보더라도 보름 동안 주가가 한 절반 반토막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면 건설 같은 경우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네. 만약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큰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실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던 동부건설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동부건설도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주가 회복까지 좀 시간이 걸릴까요?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건설할 때 얼마만큼의 네. 이제 컨소시엄에서 이제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GS보다는 조금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컨소시엄 비율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만약 컨소시엄 비율이 조금 높다라고 하게 되면 동부건설도 일단은 조금은 위험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조금 투자하실 때 조금 이렇게 이제 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건설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건설주 전반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해외 수주 기대감 덕분인지 그래도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었는데 뭐 GS증권발 악재가 지금 등장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건설주의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조금 되살아난다라고 네.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건설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이런 건설비 인상 이슈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 이제 수주를 받았었던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도 영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적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기존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건설비 이슈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인상에 대한 이 부분이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건설비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착공이나 건설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또 그러니까 뭐 안 하거나 취소하거나 네.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없다. 좀 부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될 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당장 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네.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최근에 이제 수주들이 조금씩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관련된 건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이제 건설사 중심으로는 선별화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이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재정이 좋아지면서 네.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다시 네. 좀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관련된 이제 건설 수주가 좀 많은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겠지만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통해서 인터넷 대표주들과 건설주들 살펴주셨는데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중에서 건설주 중에 이제 해외 건설 비중이 높은 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 자체는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이제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지금 해외 관련된 매출은 전체 매출의 한 5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뭐 대형 프렌트 관련된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국내 건설 경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의 프렌트 관련된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이 이제 수소 관련된 프렌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가격 전략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수 가격은 뭐 오늘 조금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하락을 한 28,000원대에서 네.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고점 수준인 34,000원대까지는 뭐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은 2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닛 옐런 방중 직전에 중국이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 수출에 어떤 통제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는데 환구시보에서도 지금 맞대응한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리스킹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자원 무기화 카드를 통해서 중국은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걸까요? 일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디커플링, 디리스킹은 또 뭐야? 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는 네. 결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산업망, 공급망에서의 이 경우에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 같다가 디커플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중국을 완전히 공급망 산업망에서 배제시킬 수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선진 7개국에서 이제 사실은 미국은 맨 처음에 디커플링을 주장을 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이 거기에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소비재 상품 가격은 엄청나게 뛰겠죠. 그렇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소비품의 다수는 사실은 일종의 어떤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산업망과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디리스킹은 뭐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중국이 그동안의 행태를 놓고 보면은 좀 강압적인 방식으로 어떤 종속을 시키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가령 우리나라 사드 사태 때도 한한령을 활동시키면서 한국을 좀 억누르려고 했었고요. 일본과의 이제 그 센카쿠 열도 분쟁 때 2010년이죠. 그 당시에는 휘토리 수출 갖다가 금지시키는 거. 이번에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도 역시 그쪽이 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 보자는 의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위험 행동을 갖다가 좀 사전에 막아보자는 의미.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개념이 사실은 디리스킹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럼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이제 일종의 협상 카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서 사실은 중국을 크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이제 서방 여러 국들이 사실은 참여를 하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압박에 대해서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갖고 있는 게 있어. 니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 우리도 보여줄 게 있어. 이런 어떤 카드를 하나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번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어떤 수출 통제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득은 없다고 하더라도 디리스킹이나 사실은 디커플링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저거고 저게 저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불만의 한 축을 갖다가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디리스킹이든 디커플링이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지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 제닛 옐런 장관의 경우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좀 관전 포인트가 궁금해 어떤 입장을 좀 내비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죠. 근데 이제 디커플링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중국을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현재의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산업망이라든지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중국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의 제품들이 없으면은 사실 미국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디리스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다. 디커플링은 노우지만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리스킹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기도 동의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사사건건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피곤할 정도죠. 예, 피곤할 정도죠. 사실 여기에 나와 있기 이전에 네. 사실은 트럼프 시대부터 사실은 그렇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관세를 갖다가 관세 네. 장벽을 세우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그게 약간 누그러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창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앞으로 패권을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웅비할 수 있는, 불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반도체법과 IRA법으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좀 미국과 중국의 충돌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중국 외교부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조치가 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는 했어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좀 제한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에도 이 상황을 좀 주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지난 3월에 EU에서도 핵심 광물 중에 선정이 되어 있던 금속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우리 산업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맨 처음에 어떤 논지들은 네. 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은 네.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 같은 것들이 첨단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일종의 군사한 무기 네.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는 거니까 많이 쓰이는 건 아니죠. 이제 주로 쓰이는 핵심 네. 소재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염려를 굉장히 그러네요. 많이 했는데 갈륨과 게르마늄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이렇게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완전한 광물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모그사이트, 알루미늄 재련할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아연광을 재련할 때 나오는 일종의 이제 희소 금속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이 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갈륨 거의 같은 경우에는 90%, 94% 네.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맞아요. 이 장악력이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장악을 갖다가 하고 있는 이유는 네.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싸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격 사실, 경쟁력이 높죠. 네. 가격 경쟁이 높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들이 이걸 생산할 수 없느냐 아니면 완전한 희소금속이냐 그건 네.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국도 있고요,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 한국도 심지어 네. 생산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갈륨과 게르마늄의 어떤 수출 통제를 통해서 약간의 어떤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걸 갖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또 과거의 경험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네. 2010년에 이제 senkaku 열도 아까 말씀드린 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휘토류 수출을 갖다가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이 갖고 있던 그 휘토류의 어떤 시장 장악력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갖다가 실제로 중국이 강화를 해서 시작을 한다. 진짜로 뭐 8월 1일부터 통제를 시작을 해서 각국에 대한 어떤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중국은 그동안 갖고 있던 시장 장악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사실 뭐 갈륨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뭐 요즘 뭐 좀 쓰인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뭐 전력 반도체 지금 막 이제 어떻게 보게도 연구 네. 연구 어떤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워낙 소량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가령 뭐 디스플레이용 뭐 유기 발광 다이오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이고는 있는데 그게 미국,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게르마늄 같은 경우도 역시 뭐 태양광 패널에 조금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 네. 그 생산하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어떤 희귀 금속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광해광물공단에서는 갈륨 같은 경우는 4개월분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완전히 희소하거나 중간에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광물이나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갈륨과 게르마늄 경우에는 중국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광물들은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갈륨과 게르마늄 이전에 히토류가 또 있었잖아요. 네네. 히토류 관련해서도 사실 관련한 이슈가 떠오르면 단기적으로 변동이 됐었는데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미중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또 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힌다라면 네. 이 흐름이 테마에 그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런 어떤 많이 쓰이는 그 금속이나 네. 광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런 가령 뭐 리튬 같은 경우에는
다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네. 몽골이라든지. 따라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의 어떤 자원 그 어떤 무기화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하면서 굉장히 마이너스 쓰이는 광물이나 금속에 대한 어떤 광산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어떤 거래원을 갖다가 분명하게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네. 뭐 분명히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무슨 뭐 MOU를 지금 맺었다거나 네. 아니면 알루미늄이라든지 게르마늄에 대해서 어떤 뭐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 어떤 광물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휘토리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중국만이 생산할 수거나 중국만이 갖고 있는 네.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선진국도 미국이나 캐나다들도 갖고 있지만은 그걸 갖다 생산을 안 하는 이유는 사실 환경 오염이라든지 네. 생산비 문제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과연 자국 산업을 위축시키면서까지 이런 수출 통제, 자원 무기화를 갖다가 강력하게 네. 이걸 갖다 장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일부 테마, 그걸 갖다가 기화로 해서 어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그게 지속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광물들, 네. 희소금속이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광물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뭐 갈륨과 게르마늄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금속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종목을 살펴보실 때는 다른 광물들, 특히 많이 쓰이는 광물을 가진 종목들을 보시고 펀더멘털도 튼튼한 기업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사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펴보면 다른 나라가 대체를 할 나라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시아 14개 나라를 좀 묶어서 알타시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좀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별로 좀 수혜를 받게 될 업종이 있을까요? 이코노미스트지가 만든 신주어죠. 네. 알타시아가 뭐야? 네. 알타리 무도 네. 아니고. 평론가님께서 이 단어 네. 알타리부, 네, 그렇죠. 네. 얼터너티브 플러스 네. 아시안 서플라이. 그러니까 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 14국이 네, 14개국이 정확하게 이게 모이게 되면은 네. 중국의 공급망 현재 그걸 갖다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유심히 보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한국, 일본, 대만은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죠. 네. 싱가포르는 금융과 물류 이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러 나라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노동력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중국을 갖다가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그렇죠. 놓고 보면 네. 대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요즘. 사실 글로벌 기업들을 보통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네. 지금 10개 중에 한 63%는 이미 중국을 갖다가 떠나고 있어요. 네. 40% 정도는 생산 기지를 갖다가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중국에서 떠나는 이유. 중국과 미국이 계속 갈등을 하니까 미국에 대한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인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임금이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사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해 두세 배 이제 중국의 임금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기업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갖다가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떠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제가 이제 앞에서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그 옐런 장관이 네. 사실을 그 중국을 갖다 가는 이유는 중국 달래기죠. 네. 당분간은 필요하니까 중국이. 그렇지만 공급망 재편이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미국의 정사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 그 공급망이나 산업망에서 배제시킨다 장기적으로 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국은 어떤 한국 기업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느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을 갖다가 맡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따라서 그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를 맹추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태클을 걸어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로서는 굉장한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들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더 큰 기회를 갖다가 제가 생각하는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은 거기 인구 대국들도 많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그동안에는 어떤 무역 의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기에 집중됐었는데 그걸 갖다가 다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사실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각각 장점을 가진 나라들을 좀 분할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자원을 무기화하는 카드를 내들었는데 이렇게 갈륨과 게르마늄 말고 또 다른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네. 꿈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옐런이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꿈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정학적인 얘기지만 네. 계속 이제 2등으로 올라오던 나라가 네. 1등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좌절이 되면은 사실은 2등 국가는 비장의 카드, 비장의 무기를 꺼낸다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는 바로 무력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네. 가령 뭐 대만을 위협한다거나 실제로 대만을 갖다 침공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결과를 갖다가 상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옐런의 방중 목적은 네. 사실은 중국 달래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이제 화해 분위기, 네.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지만은 속내는 사실은 중국 달래기에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주요 관전 포인트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옐런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옐런은 재무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진짜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관세를 갖다가 없애려거나. 당연하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수출 통제를 풀어달라. 네. 근데 그건 재무장관이 소관이 아니에요. 상무부 장관이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옐런이 가는 이유는 뭐냐? 미중 간의 어떤 대화 채널을 갖다가 복원하고 그 채널을 갖다가 유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죠. 네. 두 번째 목적은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글로벌 경제의 어떤 거시경제적인 어떤 측면들, 네. 그런 측면들에 대한 어떤 양국, 거대 양국, G2 간의 어떤 협력,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중국이 얻고자 하는 것들, 그 답을 갖다가 옐런이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 가지고 나오기 힘들 수도 있는 방중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옐런 장관 이후에 또 다른 장관들이 방중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가령 이번 옐런의 어떤 방중을 통해서 네. 중국 달래기가 약간 좀 미흡하다라고 네. 하면은 뭐 상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중국이 요구하는 어떤 상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뭐 관세 철폐 정도. 네. 사실은 관세 철폐한다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거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일반 소비재 상품의 어떤 관세 철폐.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사실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부과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양국이 합의를 해서 관세를 조금 내리자 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합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국도 미국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할 겁니다. 첨단 기술 측면에서는. 네. 지금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어떤 수출 통제를 갖다가 발표를 하자. 미국은 어떤 발표를 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중 수출을 갖다가 네. 통제하기로 했죠. 역시 그렇다면 미국의 목표는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을 갖다가 막는 거. 네. 이거에 이제 온갖 어떤 초점이 미국의 역량이 집중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대신 양보할 거는 뭐 서로 간에 양보할 거는 양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소비재 상품의 어떤 관세 인하 아니면 네. 철폐 정도의 얘기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가지지 못하는 것은 조금 버려야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급락하는 종목을 구조하는 코너와 마지막 종가에 베팅할 종목을 다뤄드립니다. 2부까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